어머니 애 보는데 핸드폰 좀 그만 보세요. 애 교육이 안 좋잖아요. 오늘은 집까지 내주고 손주 봐주며 헌신하다가 며느리에게 주거침입으로 신고당한 어느 시어머니의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명의가 바뀐 줄 알고 본색을 드러낸 며느리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에 이게 무슨 팔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손주 재롱 보며 여행 다닌다는데 저는 새벽 6시만 되면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집니다. 아들 내외 아침 차려줘야 하거든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주방으로 향해 멸치똥을 골라내며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에 맞춰 아들이 부스스 일어나며 말하죠. 엄마 오늘 국 진짜 시원하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그 따뜻한 한마디에 밤새 쑤시던 어깨, 통증과 마디마디 저리던 손가락의 고통도 사르르 녹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식탁에 앉자마자 미간을 찌푸립니다. 숟가락으로 찌개를 휘휘 저으며 마치 못 먹을 것이라도 든 양 쳐다보더니 입을 뗍니다.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나요? 아침부터 이렇게 소금기 가득한 걸 먹으면 몸 부어서 하루 종일 힘들다고요. 내일부터는 무조건 제가 사다 놓은 저염식 재료로만 부탁드려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대신 돌아오는 건 차가운 지적뿐입니다. 며느리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채 일어서는 소리에 제 가방 같은 가슴은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지옥 같은 육아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막 뛰어다니는 5살 손주 녀석 뒤를 쫓다 보면 무릎 연골이 바스러지는 기분이죠. 준우야 제발 뛰지마. 할머니 무릎 아파서 못 따라가 소리를 질러보지만 아이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거실은 이미 장난감 천지가 되었고 저는 허리 한번 펴지 못한 채 거실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어느 날은 퇴근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엄마가 해준 갈비찜이 너무 먹고 싶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재래시장에 달려갔습니다. 손등에 핀 검버섯을 보며 한숨을 쉬다가도 자식놈 먹일 생각에 제일 비싼 한우 암소를 끊어왔죠. 주방에 서서 휴대폰으로 갈비찜 황금 레시피를 검색했습니다. 노안 때문에 침침한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에 코를 박은 채 한 글자 한 글자 정독하며 양념장을 준비하던 그때였습니다. 퇴근한 며느리가 현관문을 발로 차듯 열고 들어오더니 제 손에 든 휴대폰을 보자마자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집니다. 어머니 애 보라고 했더니 핸드폰만 보고 계시면 어떡해요? 요즘 애들은 할머니가 핸드폰 보면 다 따라해요. 애 정서 교육에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르세요? 기가 막혀서 정말 사정 설명할 틈도 주지 않고 며느리는 제 손목을 비틀듯 낚아채 휴대폰을 빼서 식탁에 탁 던져버립니다. 어머니 앞으로 애 있을 땐 핸드폰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이건 기본 매너 아니에요? 돈 주고 쓰는 도우미 아줌마도 이 정도는 지켜요. 제가 자식 먹이려고 레시피 보던 거라고 겨우 입을 때려 해도 며느리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거실에서 천진난만하게 웃는 손주 때문에 저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만 반복했습니다. 우리 집 비번 왜 바꾸셨어요? 추운데 애 데리고 밖에서 기다리게 하실 거예요? 그날 이후 며느리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죠. 비만 오면 예전에 수술한 무릎이 끊어질 듯 아파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오늘 엄마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못 가겠다. 하루만 집에서 좀 쉬어야겠어. 아들은 걱정하며 알았다고 했지만 5분도 안 되어 며느리에게서 날 선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미팅 있는 거 아시죠? 겨우 무릎 좀 아픈 거 가지고 갑자기 이러시면 제 커리어는 누가 책임지나요? 지금 당장 택시 타고 오세요. 빨리요. 며느리의 고함에 저는 결국 진통제를 3알이나 삼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은커녕 제 젖은 가방을 툭 치며 무시하듯 말하더군요. 어머니 혹시 안방 서랍 깊숙이 숨겨둔 집 문서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이가 곤명의 변경, 서류 준비한다던데 미리 좀 꺼내두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며느리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제 얼굴 앞에 얼굴을 들이밀고 쏘아붙였습니다. 아유, 어머니도 참 아들이 사업 크게 키우려면 담보가 필요하다잖아요. 어차피 이 집 나중에 우리 집 될 건데 미리미리 해주시는 게 서로 편하죠. 설마 그 낡은 아파트 죽을 때까지 쥐고 계시면서 우리 고생시킬 건 아니시죠? 제발 노욕 좀 부리지 마세요. 추해 보여요. 평생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시장 바닥에서 번 돈으로 마련한 제 목숨 같은 집인데 며느리는 그걸 이미 자기 것인 양 떠들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놈은 며느리에게 이미 집을 넘겨받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친 모양이었죠.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결심했습니다. 아들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원래 제가 쓰던 번호로 바꿔버렸습니다. 사실 그 집은 명의만 제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관리하던 제 소유였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예상대로 며느리가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비번 왜 바꾸셨어요? 추운데 애 데리고 밖에서 기다리게 하실 거예요? 어머니 노망 나셨어요. 지금 당장 문 안 열어요. 닫힌 문 너머로 저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집 내 명의고 내 집 비밀번호 내가 바꾸는데 왜 내 허락을 받아야 하니? 오늘은 내 집에서 내가 좀 편히 쉬련다. 너희도 오늘부터는 너희 형편에 맞는 집 찾아가서 자거라. 경찰관님, 저 할머니가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려는데 당장 안 잡아가고 뭐하세요? 문을 걸어 잠그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고함과 발길질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려 밤잠을 설쳤죠. 하지만 자식이 뭐라고 며칠 지나니 혼자 밥은 챙겨 먹나 손주 녀석. 어린이집은 잘 갔나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려오더군요. 결국 저는 못 이기는 척 며느리가 좋아하던 밑반찬과 아들이 노래를 부르던 불고기를 바리바리 싸 들고 다시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새끼 굶는 꼴은 못 보겠는 게 어미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복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눈앞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퍼런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과 그 뒤에 숨어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마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경찰의 팔을 붙잡고 소름 끼치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님, 저 할머니예요. 저 할머니가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려는데 당장 안 잡아가고 뭐하세요? 며칠 전부터 자꾸 비밀번호 바꾸고 우리 가족을 집 밖으로 내몰며 위협한다고요. 무서워서 잠도 못 자요. 제발 좀 끌고 가세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경찰관은 당황한 기색으로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거주하시는 분이 무단 침입과 협박으로 신고하셨습니다. 신고자분 말로는 할머니가 이 집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 자꾸 들어오려고 하신다던데요. 그때였습니다. 소동을 듣고 나온 옆집 앞집 이웃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저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할머니 점잖게 생기셨는데 왜 저런 때 며느리가 오죽 무서웠으면 경찰까지 불렀을까? 요즘 세상에 저런 시어머니 무서워서 어디같이 살겠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제 얼굴은 수치심으로 화끈거렸습니다. 평생을 남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데 자식 집 앞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다니요. 며느리는 경찰 뒤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입모양으로 그러게 작작 좀 하지 그랬어라고. 속삭이는 그 잔인한 눈빛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끝났으니 이 집에서 영영 사라지라는 그 눈빛 말입니다. 경찰관이 제 팔을 붙잡으며 이동하자고 말할 때 저는 조용히 가방 안주머니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일찍 등기소에 들러 떼어온 따끈따끈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명예 바뀐 줄 알았니? 꿈깨. 오늘부로 너희 다 퇴거 조치다.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경찰관에게 등기부등본과 제 신분증을 함께 내밀었습니다. 경찰관님, 똑똑히 보세요. 제가 이 집 주인입니다. 내 집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뭐가 무단 침입이라는 겁니까? 그리고 저기서 가짜 눈물 흘리며 저를 범죄자 취급하는 여자 제 아들 며느리인데 오늘부로 제 집에서 강제 퇴거 요청합니다. 경찰관이 서류와 제 신분증을 꼼꼼히 대조하더니 며느리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신고자분 이 집 주인은 이 어르신이 확실합니다. 명의 변경 기록도 전혀 없고 어르신이 합법적인 소유주이십니다. 오히려 신고자분들이 정식 계약서도 없이 무단 점유하고 계신 상황이네요.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그이가 분명히 명예 다 가져왔다고. 이제 우리 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퇴근하던 아들이 복도 끝에서 나타나 이 광경을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비겁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니 아들은 사업 자금이 급해 엄마를 설득해서 명의를 가져오겠다고 며느리에게 큰 소리를 쳤던 것이고 며느리는 그 말만 믿고 이미 자기가 집주인이 된 양 시어머니를 머슴 취급하며 내쫓으려 했던 겁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제 생애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명예 바뀐 줄 알았니? 꿈 깨거라. 오늘부로 너희 다 퇴거 조치다.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 며느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 발목을 잡으며 울고불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 갈 곳도 없어요. 애 생각해서라도 이러시면 안 되죠. 하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애 생각하는 엄마가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하니 내 호의는 여기까지다. 너희 짐은 내가 다 밖으로 빼놓을 테니 알아서 해라. 결국 저는 그 길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집을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보증금도 없어 허름한 월세방으로 쫓겨났고 저는 그 집 한 돈으로 호텔 같은 실버타운에 입성했습니다. 자식 농사 다 소용없다는 말 뼈저리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내 집과 내 돈은 죽는 순간까지 내가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도 절대 잊지 마세요. 등본 한 장으로 아들 내외의 오만방자한 콧대를 꺾어버리고 그들을 길거리에 나앉게 한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일군 제 재산을 지켜낸 후 조용하고 쾌적한 외곽의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제2의 인생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영양사가 정성껏 짠 식단으로 남이 차려주는 따뜻하고 정갈한 밥을 먹었고 오후에는 아름답게 조성된 정원을 산책하거나 또래 노인분들과 담소를 나누며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하고 있었죠.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지낼 필요도 아들놈의 무심함에 가슴을 칠 일도 없었습니다. 반면 제 집을 날로 먹으려던 아들 내외의 삶은 철저하게 시궁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제가 아파트에서 그들을 쫓아낸 후 그들은 수중에 남은 돈을 탈탈 털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창문엔 새까만 곰팡이가 슬고 화장실에선 시궁창 냄새가 역하게 올라오는 비좁고 습한 반지하 방으로 쫓겨났습니다. 평생 제 등골을 빼먹으며 고급 아파트에서 호의호식하던 며느리는 그 끔찍한 환경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축축한 반지하 장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퉁퉁 불어 터진 컵라면을 씹어 삼키며 오빠는 왜 바보같이 가만히 있냐? 당장 가서 그 노인네 멱살이라도 잡고 뺏어오라며 남편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패륜은 까맣게 잊은 채 그저 제 돈을 가로채지 못한 억울함에 매일 밤 분통을 터뜨렸던 것이죠. 그러다 기어코 그 독사 같은 며느리가 제 뒷조사를 하여 제가 머무는 실버타운 주소를 알아내고야 말았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오후 제가 실버타운 1층에 있는 고급스러운 카페에서 지인분들과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눈에 핏발이 선 며느리가 씩씩거리며 걸어와 제가 앉아있던 테이블을 쾅 하고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 그 집 한 돈 우리랑 반반 나눠야죠. 혼자 다 쓰시면 천벌 받아요. 실버타운에 조용하던 카페 안은 순식간에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희 쪽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식 앞길은 시궁창에 처박아 놓고 혼자만 실버타운에서 호강하니까 그 비싼 커피가 목구멍으로 잘도 넘어가냐며 입에 담지도 못할 폐악질을 부려댔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천천히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은 뒤 며느리를 향해 얼음장처럼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내 명의로 몰래 대출받으려다 걸려서 쫓겨난 게 천벌받을 짓이지. 내가 평생 식당 바닥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산 내 집 팔아 내 노후 즐기겠다는데 내가 대체 무슨 상관이냐? 너희가 그 축축한 반지하 방구석에서 시켜먹는 그 치킨값이 바로 내 피눈물 값이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제 싸늘하고 단호한 호통에 며느리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대다가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실버타운. 건장한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결박된 채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 치며 끌려가는 며느리의 꼴은 그야말로 비참함의 극치였습니다. 하지만 독사 같은 며느리는 거기서 포기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동네 맘카페와 실버타운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저에 대한 아주 끔찍하고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자식 누구야? 어머니, 설마 그 나이에 연애하세요? 우리 돈 저놈한테 다 주려고. 며느리가 퍼뜨린 소문의 내용은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중증 치매에 걸려 사리 분별을 못하는 상태인데 웬 젊은 남자 제비족에게 단단히 미쳐서 집한 돈과 남은 재산을 모조리 그 남자에게 갖다 바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찌라시를 매일같이 도배하다시피 올렸습니다. 그녀의 검은 속내는 뻔했습니다. 어떻게든 대중의 여론을 조작하여 저를 정신 나간 금치산자로 몰아간 뒤
법적으로 제 재산 관리권을 박탈하고 본인들이 보호자 행세를 하며 제 남은 돈을 모조리 뜯어낼 아주 악랄한 작정이었죠. 그녀는 소문의 신빙성을 더할 증거 사진을 찍기 위해 새까만 선글라스 그리고 마스크로 얼굴을 칭칭 감싸고 마치 범죄자처럼 매일같이 실버타운 로비를 어슬렁거리며 저를 몰래 염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버타운 1층의 조용한 VIP 면회실에서 제가 30대 초반에 아주 훤칠하고 깔끔한 정장 차림을 한 청년과 마주 앉아 환하게 웃으며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을 그녀의 두 눈으로 직접 발견한 겁니다. 며느리는 그 순간 드디어 꼬투리를 잡았다는 듯 눈이 뒤집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를 들이밀며 찰칵찰칵 요란한 셔터 소리를 내면서 면회실 문을 발로 차듯 박차고 들어오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저 자식 누구야? 어머니, 설마 그 나이에 연애하세요? 우리 돈 저놈한테 다 주려고 진짜 제비놈팽이한테 홀려서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다며 그 돈을 저 젊은 놈한테 다 넘기기 전에 며느리인 자기가 법적으로 막아야겠다며 방방 뛰고 난리를 쳤습니다. 당장이라도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을 인터넷에 뿌리겠다며 저를 협박했죠. 바로 그때 제 맞은편에 차분하게 앉아있던 청년이 안경을 지적으로 치켜올리며 아주 낮고 차분하지만 뼈가 있는 지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함부로 입 놀리지 마시죠. 저는 김 여사님의 모든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최 변호사입니다. 그 한마디에 방방 뛰던 며느리의 표정은 마치 돌덩이처럼 그 자리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입은 반쯤 벌어진 채 멍한 표정이었죠. 사실 그는 제가 오래전 식당 일을 하며 푼돈을 모을 때부터 남몰래 10년 넘게 후원해오던 보육원 출신의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변호사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가방에서 아주 두툼한 황금색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사색이 된 며느리 얼굴 바로 앞에 던지듯 매섭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방금 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그리고 지속적인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대한 모든 체증과 증거 수집을 방금 당신이 들이민 카메라 영상까지 포함하여 완벽하게 완료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당신을 향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와 형사고소장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콩밥 먹기 싫으시면 지금 당장 여사님 반경 100m 밖으로 영원히 꺼지시죠. 다음번엔 경찰서 유치장에서 뵙게 될 겁니다. 변호사의 서슬 퍼런 경고에 며느리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더니 죄송하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한 채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하며 도망치듯 허겁지겁 실버타운을 빠져나갔습니다. 엄마, 저 여자가 시켰어요. 사실 저 여자가 엄마 몰래 대출받아서 주식으로 다 날렸단 말이에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되고 내용 증명이 그들의 반지하 집으로 날아간 지 일주일 후 오랫동안 골마있던 끔찍한 고름이 결국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며 천둥 번개가 치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평생을 며느리 치마폭에 돌돌 쌓여 줏대 없이 살던 바보 같은 아들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빗물과 진흙투성이가 된 채 술에 잔뜩 취해 실버타운 현관 로비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경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제 바짓가랑이를 덥석 붙잡고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과거 제가 아파트에서 그들을 쫓아내기 훨씬 전부터 이미 제 방을 뒤져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훔쳐내어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억대의 사채를 끌어다 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돈을 사기꾼들이 운영하는 불법 리딩방 작전 주식에 몰빵으로 투자했다가 단 며칠 만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려 빚더미에 앉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을 두드리며 칼을 들고 찾아오는 사채업자들의 빚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이제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경찰의 정식 소환 조사까지 받게 생기자 그제야 겁을 먹은 아들이 며느리의 모든 끔찍한 만행을 제 앞에 털어놓으며 엎드려 빌었던 것입니다. 엄마, 저 여자가 시켰어요. 사실 저 여자가 엄마 몰래 대출받아서 주식으로 다 날렸단 말이에요. 찌으며 비는 아들을 보며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저는 차갑게 그 더러운 손을 매정하게 쳐냈습니다. 자식 농사 이따위로 망친 건 내 탓이라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저지른 그 더러운 업보는 내 스스로 치워라. 인감 도둑질의 사문서 위조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끔찍한 범죄자를
나는 단 1초도 내 며느리로 둘 생각이 추호도 없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흠뻑 젖은 채 절망을 안고 반지하로 돌아간 아들은 방구석에서 여전히 남탓만 하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에 젖은 이혼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질 듯 집어던졌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끝까지 자기를 지켜주지 않고 배신했다며 눈을 허옇게 뒤집고 소리를 지르더니 집안에 남아있던 유일한 재산인 낡은 브라운관 TV와 화장대, 거울을 둔기로 모조리 때려 부수며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처럼 발악했습니다. 방 안은 온통 깨진 유리 파편과 피투성이로 변했습니다. 이 지독하고 처절한 몰락과 비참함이 탐욕에 눈먼 그들이 맞이한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 인생에서 제기할 수 있는 희망의 불씨는 단 1%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님,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남기신 진짜 유산 집행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가 판 아파트 돈에 눈이 멀어 미쳐 날뛰며 서로를 원수처럼 물어뜯고 파멸해갈 때 저는 아주 조용하고 평온하게 최 변호사의 고급스러운 사무실 소파에 앉아 간 내린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사실 미쳐 날뛰는 며느리도 바보 같은 아들도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비밀이 하나 더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10여 년 전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이 눈을 감기 전 오직 저에게만 몰래 남겨주고 간 진짜 유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사무실 한편에 있는 육중한 철제 금고의 다이얼을 돌려 문을 열더니 아주 낡고 모서리가 다른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제 앞 탁자에 놓으며 단호하면서도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남기신 진짜 유산 집행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 봉투 안에 든 것은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자신의 시골 고향 구석에 혹시 모를 훗날을 위해 남겨두었던 아주 조그맣고 볼품없는 잡목림 과수원 땅의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쳐다보는 사람조차 없던 그 쓸모없는 맹지 땅이 이번에 정부의 대규모 지방 도로 확장 및 신도시 연결 핵심 상업구역으로 수용 결정이 나면서 토지 보상금만 무려 15억 원이라는 엄청난 거액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벼락을 맞을 확률의 행운이 찾아온 것이죠. 며칠 뒤 동네에 이빠른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지인들 입을 타고 이 소문이 일대에 쫙 퍼져나갔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반지하 방에서조차 짐을 싸서 야반도주하듯 쫓겨나던 며느리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눈알이 튀어나올 듯 놀랐습니다. 그녀는 며칠을 굶어 피골이 상접한 얼굴에 다 찢어진 옷을 걸친 채 혹시라도 그 15억에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눈물을 짜내며 실버타운으로 미친 듯이 전력 질주에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을 작정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헐떡이며 도착했을 때 제 방은 이미 먼지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그 엄청난 보상금을 현금화하여 깔끔하게 챙긴 뒤 평생의 한이었던 따뜻하고 물 맑은 남쪽 바닷가 마을로 미련 없이 거처를 옮겨버린 상태였습니다. 텅 빈 실버타운 복도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허탈함에 눈물을 흘리던 며느리. 그녀의 시야로 누군가의 검은 구두 두 켤레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 앞에는 15억 원의 용돈 봉투 대신 사문서 위조 및 사채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영장을 높이 치켜들고 온 험악한 인상의 형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철컥 하는 쇳소리와 함께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꽉 채워진 채 복도가 떠나가라. 절규하는 며느리의 처절한 비명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지금 눈부시게 푸른 남해에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아주 여유롭게 꽃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키워준 부모를 버리고 돈만 줬던 자들의 끝은 결국 이처럼 차갑고 씁쓸한 지옥이 채워진 채 유치장에 갇혀 밤새 오열하던 며느리는 결국 구속수사를 거쳐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거기에 저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까지 며느리의 죄목만 무려 4가지가 넘었죠. 남해의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평화롭게 지내던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 신분으로 엄숙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잠시 후 무거운 법정문이 열리고 옥색 수의를 입은 며느리가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명품백을 휘두르며 콧대를 높이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화장기 하나 없이 핏기가 가신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로 피고인석에 끌려 나온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반성은커녕 도끼 품은 눈으로 원수 보듯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의 신문이 시작되자마자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고 눈물 콧물을 다 짜내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전 억울해요. 저 늙은이가 치매에 걸려서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평소에 제게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직접 맡기셨는데 요즘 중증 치매 증상 때문에 본인이 며느리한테 줬다는 사실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저를 억울한 도둑년으로 몬다며 아주 천연덕스럽고 뻔뻔하게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자기는 그저 시어머니 심부름을 했을 뿐이고 대출받은 돈도 시어머니가 주식 투자를 해보라고 해서 대신 해준 것뿐이라며 법정이 떠나가라 오열하는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앉은 최 변호사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여유롭게 웃으며 재판장에게 다가가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이동식 메모리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증거 채택 후 법정의 대형 화면과 스피커를 통해 재생된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는 며느리가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안방에 몰래 숨어들어와 장롱, 서랍을 미친 듯이 뒤져 제 인감도장과 통장을 훔쳐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희미하게 웃는 소름 돋는 CCTV 화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음성 파일에서는 불법 사채업자 사무실에 앉아 제 목소리까지 교묘하게 흉내내며 아이고 사장님 저예요. 우리 며느리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네. 내 이름으로 대출 꽉꽉 채워서 승인해줘요. 라며 능청스럽게 사기를 치는 며느리의 통화 녹음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에 최 변호사가 제출한 제 멀쩡한 정신과 감정서와 종합건강 검진 기록까지 더해지자 그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 앞에 며느리의 얼굴은 단숨에 사색이 되어 잿빛으로 변했고 다리가 풀린 듯 피고인석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장은 며느리를 향해 고령의 시어머니를 상대로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엄숙한 법정에서조차 피해자에게 치매라는 끔찍한 거짓, 프레임을 씌워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불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결국 재판장은 괘씸죄까지 무겁게 더해 며느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 판사봉 소리가 울려 퍼짐과 동시에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며 악을 썼지만 양옆의 교도관들에게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철창 속으로 사라지는 며느리의 비참하고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 겪었던 10년, 묵은 체증과 남몰래 흘렸던 피눈물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짜릿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사돈,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 같은 애를 감옥에 쳐넣어. 당장 합의해줘요. 며느리가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 수감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제 평화로운 남해 바닷가 전원주택에 상상도 못한 최악의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감옥에 간 며느리의 친정엄마, 즉 제 사돈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자기 딸년 못지않게 사치스럽고 아나무인으로 뻔뻔하던 안사돈은 귀신같이 제 남의 주소를 알아냈는지 득달같이 달려와 대문을 쾅쾅 부서져라 두드리며 온 동네가 떠나가라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 여유롭게 수국에 물을 주던 제가 기가 차서 대문을 열어주자마자 그녀는 인사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제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사돈,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 같은 애를 감옥에 쳐넣어. 당장 합의해줘요. 자기 금쪽 같은 딸이 지금 그 끔찍한 감옥에서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중리산이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며느리를 홀로 감방에 썩게 두고 이렇게 전망 좋은 대저택에서 팔자 좋게 화초나 가꾸고 있냐며 당장 고소 취하하고 합의서에 도장부터 찍으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게다가 자기 딸이 돈을 훔친 건 다 시어머니가 평소에 돈을 쥐고 안 풀어서 그런 거라며 적반하장으로 제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그 자리에서 헛웃음을 쳤습니다. 자식 같은 애가 시어머니 피 같은 집을 뺏으려고 비 오는 날 길거리로 내쫓고 그것도 모자라 몰래 인감을 훔쳐서 수억 원대 불법 사채를 끌어다 쓰나 그 딸의 그 엄마라더니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르는 뻔뻔함이 아주 핏줄 깊이 유전이네. 내가 당신 딸년 합의해줄 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아니 내 뼈가 가루가 되어도 절대 없을 테니 당장 남의 집에서 썩 꺼져. 제 단호하고 싸늘한 불호령에 사돈은 눈이 뒤집혀 발악하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그날 남의 집을 방문해 거실에 있던 최 변호사가 쏜살같이 뛰어나와
그 앞을 거대한 산처럼 막아섰습니다. 최 변호사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문건 하나를 꺼내 사돈의 가슴팍에 매섭게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아들 내외가 반지하 방에서 서로 싸우다 때려 부순 가전제품과 박살낸 유리창, 그리고 찢어놓은 벽지와 기물 파손에 대한 수천만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이었습니다. 당신 딸이 남의 집을 박살내고 빚을 졌으니 보호자인 당신이 이 돈을 다 물어내야 할 거라는, 안 내놓으면 당신 집과 월급까지 싹 다 가압류를 걸어버리겠다는 최 변호사의 서슬. 퍼런 경고에 사돈의 입은 떡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동시에 최 변호사가 신고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습니다. 주거침입과 폭행 미수 현행범으로 출동한 경찰의 손에 이끌려 순찰차에 타면서도 사돈은 입에 거품을 물었지만 자기 집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공포에 질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수천만 원짜리 손해배상 소장을 품에 안고 돌아간 그날 이후로 안 사돈은 완전히 겁을 먹고 다시는 제 전화조차 받지 못했으며 제 집 반경 100m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한 역관광이 만들어낸 완벽한 평화였습니다. 엄마, 저 진짜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국밥 한 그릇만 먹게 딱 10,000원만 보내주세요. 며느리가 감옥에 가고 든든한 뒷배 갔던 장모마저 빚더미가 무서워 도망치듯 떠난 후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밑바닥으로 떨어진 건 바로 다름 아닌 제 아들놈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불법 주식 리딩방에 몰빵하기 위해 빌려 쓴 사채 빚의 연대보증을 섰던 아들은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쇠파이프를 들고 찾아오는 덩치 큰 사채업자들의 살벌한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다니던 멀쩡한 직장에서도 빚쟁이들의 횡포와 난동 때문에 쫓겨나듯 해고당했고, 보증금마저 다 깎아먹은 반지하 월세방에서도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해 야반도주하듯 짐을 싸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은 싸구려 찜질방과 지하철역 그리고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며 길거리 노숙자나 다름없는 처참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던 어느 늦은 밤, 잠자리에 들려던 제 휴대전화가 모르는 번호로 울렸습니다. 직감적으로 전화를 받아보니 수화기 너머로는 덜덜 떨며 이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짐승이 앓는 듯한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 진짜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국밥 한 그릇만 먹게 딱 10,000원만 보내주세요. 평생 제 치마폭과 기센 아내의 치마폭에 번갈아 쌓여 온실 속 화초처럼 고생 한 번 모르고 살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녀석이 공사판 일용직조차 구하지 못해 며칠을 맹물만 마시며 굶고는 한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길거리 공중전화로 친어머니인 제게 구걸을 하고 있던 겁니다. 엄마가 끓여주던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다며 제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우는 제배, 아파 낳은 유일한 자식의 핏기 없는 목소리에 아주 잠깐, 아주 찰나의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 철렁했지만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이내 마음을 얼음장처럼 독하게 먹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불쌍하다고 또 돈을 쥐어준다면 저놈은 평생 부모의 피를 빨아먹고 남을 탓하는 끔찍한 기생충의 삶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내 엄마가 아니다. 내 놈이 그깟 30억 아파트에 눈이 멀어 널 낳고 키운 내 어미를 빗속 길바닥에 내버리려던 그 악마 같던 순간부터 내 호적에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내 이름 세 글자는 완벽하게 지워졌다. 내가 굶어 죽든 얼어 죽든 내가 지은 죄의 대가이니 다신 내게 연락하지 마라. 저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고 곧바로 그 번호를 영구 차단해버렸습니다. 한편 교도소에 수감된 며느리의 삶 역시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며느리가 배정받은 좁디 좁은 감방에는 하필이면 교도소 내에서도 악명 높은 사기전과 칠범의 덩치 큰 방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방장은 부모 돈을 훔치고 시어머니를 내쫓으려 한 폐륜 범죄자인 며느리를 인간 취급조차 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그날부터 교도소 방 안의 가장 밑바닥, 벌레만도 못한 걸레바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명품백을 두르고 오마카세를 다니며 호의호식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매일 한겨울 얼음장 같은 차가운 물로 화장실 변기를 칫솔로 맨손으로 박박 닦아야 했고, 고참 죄수들의 속옷 빨래를 도맡아 하며 밤마다 쏟아지는 수모와 멸시, 쌍욕을 고스란히 견뎌야 했습니다. 면회 올 가족조차 단 한 명도 남지 않은 며느리는 영치금이 1원 한 푼 없어 남들이 쓰다 버린 비누 쪼가리를 주웠으며 일평 남짓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자기가 날려버린 30억을 생각하며 처절한 후회와 피눈물로 얼룩진 끔찍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제 몫으로 떨어질 재산은 주셔야죠. 저도 법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남해에서 국가로부터 15억이라는 엄청난 거액의 토지, 보상금을 받았다는 소문은 결국 쓰레기 분리수거장, 일용직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연명하던 아들의 귀에도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굶주림과 고된 노동에 눈이 뒤집혀 도끼만 남은 아들은 동네 무료 법률 구조공단과 싸구려 변호사 사무실을 미친 듯이 전전하더니 기어코 친어머니인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남해 집으로 날아온 법원, 송달 소장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뻔뻔한 단어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소장이 도착한 날 아들은 어떻게 남의 폰을 빌렸는지 전화를 걸어와 악에 바친 악마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제 몫으로 떨어질 재산은 주셔야죠. 저도 법대로 하겠습니다. 자기가 비록 불효를 저질렀어도 대한민국의 친자식으로서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이 있으니 그 15억이라는 돈 중에서 자신의 몫인 절반을 당장 내놓으라는 미치광이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제 화조차 나지 않고 그저 허탈한 헛웃음만 새어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최 변호사는 즉시 날카로운 반격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긴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고 최 변호사는 아들 내외가 저에게 저지른 수많은 불효와 폐륜의 증거들, 저를 내쫓은 정황, 모욕적인 폭언이 담긴 녹취록을 법원에 낱낱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폐륜을 저지른 자식은 법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자격조차 완벽하게 박탈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빈틈없이 입증해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 변호사는 아들이 과거에 제 신용카드로 긁고 다녔던 외제차 할부금 수천만 원, 명품관 카드 대금, 심지어 지들 자식 최고급 영어 유치원비까지 전부 나중에 부모를 모신다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조건부 증여였음을 각종 이체 내역과 카톡 증거를 들어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부양 조건을 철저히 어겼으니 오히려 그 돈을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몽땅 뱉어내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강력한 카운터펀치를 날렸습니다. 재판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당연히 제 손을 들어주었고 아들의 그 얄팍하고 역겨운 소송은 완벽하게 기각되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수천만 원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판결문을 받아든 아들은 법원 복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절규했습니다. 저는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며 바닥에 엎드린 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선고했습니다. 내 돈은 단 1원 한 푼도 먼지 한 톨도 너희 같은 쓰레기들에게 갈 일은 영원히 없다. 평생 길바닥을 기어다니며 피눈물로 내 죗값을 치러라. 저는 그날부로 그 15억 원이라는 막대한 보상금을 단 한 푼도 제 개인적인 주머니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저 역시 그 탐욕스러운 자식놈들과 똑같은 괴물이 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돈 전액을 남편의 뜻을 기려 최 변호사가 어린 시절 자랐던 보육원과 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어려운 고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흔쾌히 전액 기부했습니다. 며칠 뒤 뉴스 사회면에 제 남편과 제 이름이 나란히 박힌 장학재단이 설립되었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되었고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제 인생 그 어느 때보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 날 만큼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들 내외가 평생을 바쳐 탐내고 뺏으려 혈안이 되었던 그 더러운 탐욕의 돈은 이제 수많은 불우한 아이들의 캄캄한 앞길을 밝히는 빛나고 고귀한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눈부시게 아름다운 남해의 거실 소파에 앉아 바다 위로 붉게 물드는 황홀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따뜻하고 향긋한 국화차를 여유롭게 마시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저를 진심으로 가족처럼 위하는 따뜻한 이웃들과 저를 친어머니 이상으로 따르며 보필하는 듬직한 최 변호사가 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부모를 버리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자들은 차가운 교도소 감방과 악취 나는 쓰레기장 바닥에서 평생 지옥 같은 고통을 맛보며 살아가겠지만 평생 일군 재산을 지켜내고 참된 의미로 사회에 환원한 70대 노인의 통쾌한 인생 이막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통쾌하고 완벽한 해피엔딩이 또 있을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